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중약물 취급 작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나오는 중약물 취급 작업과 뒷부분의 작업 관리도 앞에서 살짝 작업 관리가 어떤 분야다 살펴보긴 했는데요. 과거 출제 기준에 없던 내용이 추가되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과거의 중약물 취급 작업이 타 과목에 있긴 했는데 굉장히 가볍게 훑고 지나가는 정도였고요. 자, 이번에는 인간공학 파트에 또 추가가 된 내용 되겠습니다. 우선은 NIOSH의 들기 작업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IOSH 들기 작업 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자, 들어올리는 속도는 보통 속도입니다. 보통 속도로 반드시 두 손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한 손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체의 폭이 너무 넓으면 두 손으로 들어올릴 수 없죠. 그래서 물체의 폭은 75cm 이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인데요. 두 손을 적당히 벌리고 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물체를 들어올리는데 자연스러워야 하고요. 신발은 작업장에 닿을 때 미끄럽지 않아야 하고 손으로 물건을 잡을 때 손잡이 등이 있어서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고 작업장의 온도가 적절해야 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IOSH 들기 작업 지침의 감시 기준 AL입니다. AL은 안전작업 무게로서 다음 기준에 의해 설정되었다. 그래서 들어올릴 때 안전한 기준이 감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남자의 99%, 여자의 75%가 작업할 수 있는 범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남자는 99%가 이 무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고 여자는 75%가 작업할 수 있는 범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강도 즉 에너지 소비량은 3.5kcal/m이고요. 5번 요추와 1번 천추에 미치는 압력은 한 3,400N의 부하가 걸리는 고러한 안전작업 무게를 감시 기준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AL은 해서요. 요거 공식 자체를 산업위생기사에 나오긴 합니다. 근데 산업위생에도 계산하는 문제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식만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AL은 40 곱하기 H분의인데 H는 대상 물체의 수평 거리. 수평으로 얼마만큼 떨어진 물체를 들어 올리는가라는 게 되고요. H분의 15고 1-0.004의 절대값이죠. 그래서 V-75인데요. V는 뭐냐면 대상 물체 수직 거리예요. 수직 거리라는 건 바닥으로부터 물체의 중심까지 거리, 즉 들어 올리기 전 물체의 위치입니다. 요거 나오면 잘 틀려요. V가 보통은 들어 올리는 수직 거리로 생각해요. 밑에서부터 물체를 얼마만큼 들어 올렸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서서 사람 그림을 잘 못 그려. 사람이 이렇게 들어 올린다, 그죠? 이 바닥에 놓여 있는 물체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에 있는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죠. 그래서 들어 올릴 때, 처음에 들어 올릴 때 이 물체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높이에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리는가, 그죠? 즉, 들어 올리기 전 물체의 위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는 대상 물체의 이동한 거리가 되고요. F라는 건 분당 중량물 취급 작업의 빈도, 들어 올리는 횟수가 되겠습니다. AL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빈도예요. 횟수. 얼마나 자주 들어 올리는가가 영향을 주고요. Fmax죠. 그죠? 8시간 작업 기준인데요. 75cm보다, V가 75보다 높을 때 15회, 낮을 때 12회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성된다 정도만 알고 공식 암기하지 말고 지금은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IOSH 들기 작업 지침에서 최대 허용 기준 MPL. 아까 AL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무게다라고 했고요. MPL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 했는데 MPL을 초과하는 작업에서는
MPL을 초과하면 대부분 근로자에게 근육이나 골격 장애가 와요. 그래서 허용이 되는 최대 기준이니까 이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초과하게 되면 대부분은 장애가 발생한다라는 기준이 최대 허용 기준 MPL이 되겠습니다. MPL에 해당하는 작업에서는 디스크에 L5S1 디스크에 640kg, 6,400N 정도 압력이 초과되어 대부분의 근로자에게서 뭐가 발생한다? 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5S1 디스크에서 추간판 탈출증, 우리 흔히 디스크라고 하죠. 그죠? 주로 발생됩니다. 요거를 초과하게 되었을 때. 아까 에너지 대사량이 AL은 3.5 정도였는데요. 5.0kcal per minute를 초과합니다. 이만큼 이제 작업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남성 근로자는 25% 미만, 여성은 1% 미만에서만 MPL 수준의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 대부분은 여성은 이 수준에서 작업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MPL을 초과할 때는 공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한다? 다시 설계해야 되는 기준이 MPL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시 기준 AL이죠. 그죠? 대부분은 AL에서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죠. 요 감시 기준을 3배 했는 게 MPL이다. 그죠? 그래서 MPL 최대 허용 기준은 3 곱하기 AL. 그죠? 아까 복잡한 공식 말고 요거 정도는 한번 기억하고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권장 무게 한계 RWL이 나옵니다. 자, 이게 들어올리는 권장하는 한계죠. 그죠? 그래서 권장 무게 한계란 건강한 작업자가 특정한 들기 작업에서 실제 작업하는 시간 동안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고 유통에 위험 없이 들 수 있는 무게의 한계가 RW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에서 권장하는 무게가 바로 RWL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RWL이 한 번씩 요거를 묻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RWL 킬로그램은 L씨인데요. 23이죠. 23kg인데 요건 무슨 뜻이냐면 최적 환경에서 들기 작업할 때 최대 허용 무게가 23kg이다라는 거고요. 23 곱하기 HM이다. 그죠? 요거는 수평 개수. 수평으로 얼마나 떨어진 물체를 들어 올리는가라는 게 되겠습니다. VM은 수직 개수가 됩니다. DM은 거리 개수가 되고요. AM은 비대칭 개수. FM은 빈도 개수, 얼마나 자주 들어올리는가. CM이 뭐냐면 커플링 개수인데요. 커플링 개수다라는 게 뭐냐면,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커플링은 물체를 들 때 미끄러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손잡이 등이 좋은지를 권장 무게 한계에 반영한 것이에요. 그래서 산업위생 쪽에서도 시험에 나올 때 다음 중 RWL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요소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올 때 CN 커플링 개수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손잡이 등이 좋은지를 반영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게 다 있는 거다 보니까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손잡이 부분 없으니까 이걸 틀렸다 꼽기 쉬운데 CM이 뭐다? 커플링 개수가 물체를 들 때 미끄러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손잡이 등이 좋은지를 반영한 게 뭐다? C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소가 어떤 게 있다 정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들기 지수, 중량물 취급 지수, LI가 나온다. 그죠? 산업위생에는 요게 좀 계산하는 거 잘 나옵니다. LI는 실제 작업무게물의 LI는 실제 작업물의 무게와 RWL의 비다. RWL은 권장하는 무게 한계죠. 분의 지금 내가 들어올려야 되는 작업 무게. 요거를 비교해 보는 게 뭐다? LI다. 그래서 요게 얼마만큼 중량물을 내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가? 중량물 취급 지수 또는 들기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LI는 권장 무게 한계 RWL분의 실제 작업 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즉 LI가 1보다 크다라는 건 작업 부하가 권장치보다 크다라는 걸 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량물 취급 방법에서 중량물 운반할 때의 준수사항 보겠습니다. 숙련된 경험자를 작업 지휘자로 선정하여 운반 방법, 운반 단계 등을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공동으로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는 공동으로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중량물 운반할 때는 근로자 체력이나 신장 등을 고려하여 현저히 차이가 있는 작업자는 제외하는 게 좋죠. 어떤 사람 키가 아주 큰데 작은 사람 함께 취급하면 팔 길이, 다리 길이가 달라서 힘들 수 있고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도 힘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공동으로 중량물을 운반할 때는 체력이나 신장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작업자는 제외하고요. 작업 지휘자 지시에 따라 통일된 행동을 하는 게 좋고 무게 중심이 높은 화물은 인력으로는 운반해서는 아니 된다. 무게 중심이 높다는 거, 사람이 허리보다 더 높게 들어 올리는 거는 허리에 굉장히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게 중심이 높은 화물은 인력으로는 운반해서 아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얼마입니까? 네, 5kg이죠. 그죠?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때 다음 각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죠? 5kg을 초과할 때 어떤 조치하는가 보겠습니다.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는 중량이 얼마고 무게 중심이 어떻다라는 걸 안내해야 되고요.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 빨판 등 적절한 보조 도구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 빨판 등 적절한 보조 도구를 활용해야 되는 중량물의 무게 얼마다? 5kg 이상일 때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기 넘어가도 잘 나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 계획의 내용,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량물을 취급하다 사람이 떨어진다, 그죠?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 두 번째는 물체가 떨어지는 낙하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 물건들 다 넘어질 수 있죠?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 그 다음에 물건 밑에 사람이 끼거나 깔릴 수 있죠.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쌓아놓은 중량물이 붕괴될 수 있죠.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중량물 취급 작업할 때 작업 계획 또는 작업 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되겠습니다.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량물 운반 방법 넘어가겠습니다. 중량물의 취급에서 근로자가 항상 수작업으로 손으로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중량이 남자 근로자는 체중의 40% 이하가 적합해요. 자기 몸무게의 40% 이하고요. 여자 근로자는 체중의 24% 이하가 손으로 수작업으로 물건 취급할 때 가능한 무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남자는 체중의 40% 이하, 여자는 체중의 24% 이하가 적합하고요. 중량물의 폭은 앞에서 75cm 이상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중량물 운반하기인데요. 혼자서 운반할 때 볼게요. 일단은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허리는 펴야 되죠. 그죠? 무릎을 굽히고 허리는 펴고 들어 올려야 하고요. 앞을 주시하면서 다리만을 움직여 이동해야 됩니다. 무릎을 굽히고 펴고 해야지 허리는 항상 편 채로 이동해야 한다. 방향 전환 시는 몸을 틀지 말고 먼저 이동 방향으로 발을 옮겨야 된다. 그죠? 2인 이상이 운반할 때입니다. 55kg 이상의 운반물은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반드시 2인 이상이 55kg 이상 될 때는 2인 이상이 공동 운반을 해야 한다. 그죠? 운반할 때는 중량물 가까이 신체를 붙여서 허리보다 높은 위치로 들어 올려 들도록 한다. 지휘자를 정하여
작업 방법, 순서, 기계, 기구, 점검 등에 대하여 주의를 하고요. 중량물을 밀기 할 때는 운반물이 무거운 것일수록 다리를 크게 벌려서 허리를 낮추고 앞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밀도록 한다. 이런 거 뭐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통 발생의 요인, 그죠? 요통 부분이 또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요통이 발생되는 요인은 잘못된 작업 방법과 자세 때문이겠죠. 또는 작업 습관, 개인적인 생활 태도도 영향을 주고요. 근로자의 육체적인 조건, 원래 허리가 아팠거나 나쁘거나 하는 거, 그죠? 물리적인 환경 요인으로 작업 빈도, 물체의 무게나 크기 등이 영향을 주고요. 요통이나 기타 장애, 그 전에 어떤 요통이나 장애를 입은 적이 있는지의 경력, 그죠? 이런 것도 요통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작업 방법과 자세, 작업 습관과 개인적인 생활 태도, 육체적인 조건, 물리적인 작업 환경, 그 다음에 요통이나 기타 장애의 경력이 요통의 요인이 되고요. 자, 요통 예방을 위한 안전 작업 수칙이 되겠습니다.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허리의 힘보다는 팔이나 다리나 복부의 근력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는 물체를 최대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들어 올리는 게 좋습니다. 중량물 취급할 때 허리는 어떻게 하라? 허리는 곧게 펴고 가급적 허리는 구부리거나 비틀지 않고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 이제 중량물 취급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작업 측정, 그죠? 앞에서 우리가 작업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작업 측정으로 넘어가면서 작업 관리와 작업 조금 깊이 들어가서 작업 관리에 관련된 작업 측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작업 관리다라는 건 작업자나 기계, 재료, 작업 방법, 작업 환경 등의 제반 조건을 분석합니다. 비능률적인 요소는 제거해서 최적의 작업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기법을 작업 관리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상 작업이라는 건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작업을 정상 작업이다라고 합니다. 작업 조건, 작업 방법, 순서, 작업 관리 등이 표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정상 작업이란 건 정상 작업과 다르게 작업의 조건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뜻하고요. 작업량이다라는 건 작업의 양을 수로 표시한 것을 말하고, 과업이라는 건 근로자가 도달할 수 있는 1일의 작업량을 과업이다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용어 정의로서 한번 읽어봤고요. 자, 앞에서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 관리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작업 측정을 통하여 생산 작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작업 관리를 하죠. 공정 개선을 통하여 작업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표준 시간 설정을 통하여 작업 효율을 관리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표준화된 작업의 실시 과정에서 표준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작업 관리의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작업 관리의 구성은 동작 연구가 있었죠. 동작 연구는 모션 스터디, 그래서 방법 연구다라고 됐다, 그죠? 메소드 스터디라고 했고요. 크게 동작 연구와 작업 시간을 연구하는 시간 연구, 그죠? 근로자의 동작을 연구하고 시간을 연구하는 시간 연구, 이렇게 작업 관리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방법 연구 및 작업 측정에서 동작 연구 또는 방법 연구, 앞에서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동작이나 작업 방법을 연구한다, 그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선의 작업 방법, 작업 동작을 강구하는 기법이에요. 미국의 길브레드 부부에 의해서 창시되었죠. 작업 과정을 미세한 기본 동작으로 분해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등 동작을 가장 편하게 하며 사용하기 가장 편리한 도구나 기계를 개발하여
최상의 작업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동작 연구, 방법 연구입니다. 그래서 동작을 가장 편하게 하고 사용하기에 편한 도구를 개발해서 최상의 작업 방법을 강구하는 게 동작 연구 또는 방법 연구가 되고요. 작업 측정이다라는 건 정상적인 작업 환경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측정하는 것을 작업 측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요, 이제 작업 측정 기법 조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기억해 볼게요. 역시나 이 부분도 기존에 없던 내용 추가되었거든요. 그래서 기출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어디에서 출제가 되어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다라는 걸 짚어드리기가 쉽진 않은데요. 다른 자격증에 출제되는 내용들 봐서 별표 일단 요거 한번 해보고 기억하겠습니다. 작업 측정에는 작업을 직접 측정하는 직접 측정법이 있고 간접 측정법이 있습니다. 일단 종류만 볼게요. 내용은 뒤에서 공부합니다. 직접 측정법은 시간연구법과 예정시간표준법, 워크 샘플링법, 그죠? 시간연구법, 예정시간표준법, 워크 샘플링, 그죠? 그래서 시간을 연구하고 샘플링이라는 건 샘플을 추출해서 연구하니까 요거는 직접적인 게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시간연구법은 스톱워치법, 작업 시간을 스톱워치로 재는 거잖아요. 촬영해보고, VTR을 분석해보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연구한다. 그죠? 자, 간접 측정법은 직접적으로 시간을 측정하진 않지만 이 작업 시간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건데요. 표준 자료법, PTS법, 실적 자료법 이렇게 시간을 연구하거나 샘플을 연구하는 건 직접 측정법인데 자료를 이용하는 거는 간접 측정이다. 그죠? 표준 자료법, PTS, 실적 자료법은 간접 측정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량 측정을 위한 기본 개념인데요. 과학적인 작업량 측정 방식이 5가지 단계다. 그죠? 일단 제1단계는 작업량을 측정해 보기 위해서 특정 작업에 능숙한 노동자를 선발해야 됩니다. 사람을 뽑아야 되죠. 자, 2단계는 작업 동작을 세분화합니다. 이 작업에서는 어떤 동작을 하는지 동작을 나눠보고요. 작업에 사용될 도구의 효율적 사용 방법도 분석합니다. 자, 이렇게 세분화했는 동작을 서블릭, 기호 분석 기법이 적용된다. 그죠? 우리가 서블릭이라는 건 동작을 구분해서 나눠보는 건데요. 저기 뒤에 가면은, 조금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보고 지나갈게요. 어떤 게 서블릭인가? 네. 조금 더 뒤에 있네요. 동작을 나누어서 기본 동작으로 나눠보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손을 가지고 하는 동작들을 나눠보는 것을 우리가 서블릭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동작을 이동하는 걸 뻗치다, 옮긴다, 잡는다, 놓는다, 앞에 놓는다, 조립한다, 사용한다, 분해한다 뭐 이렇게 작업을 구분하는 거죠. 동작을 나눠보는 거. 그래서 요거를 서블릭이라 한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가야 된다. 그죠? 네. 요렇게, 금방, 능숙한 작업 노동자를 선발했다면, 노동자가 하는 작업 동작을 세분화하고, 사용될 도구도 분석해보고요. 이 세분화한 동작을 아까처럼 서블릭 기호로 나눠서, 그죠? 서블릭 기호 분석 기법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동작을 세분화해서 서블릭 기호 분석을 했다면 3단계는 초단위 시계로 각 동작을 마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 뽑았고 동작을 세분화했다면 3단계에서는 각 동작의 시간을 측정하죠. 그래서 최적의 동작을 발견해낸다. 그죠? 똑같은 동작인데 이 동작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고 완벽하다. 그 동작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계는 부자연스럽거나 불필요한 작업 동작을 했는 동작 중에 없애보는 거예요. 그래서 5단계는 최적의 동작과 도구를 조합해서 하나의 연속 동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결합해서 표준 작업 방식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 단위 작업을 하는데 작업자들을 선발해서
동작을 나누고 기호로 표시하고 아까처럼 나눴죠. 그래서 각 동작을 시간을 측정했죠. 시간에서 부자연스럽거나 불필요한 동작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동작을 만들고 조합해서 이거를 표준 작업 방법으로 정하는 게 뭐다? 예, 과학적인 작업량 측정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 건 이런 식으로 표준 시간을 정해서 작업을 결정하는 게 이제 표준 시간, 지금 작업 측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시간 연구 및 시간 및 연구인데요. 앞에서 표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앞에서 배웠다, 그죠? 표준 시간이란 표준 환경 조건에서 평균적으로 숙련된 작업자가 정상적인 속도로 한 단위의 작업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표준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시간은 정미 작업 시간, 실제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플러스 여유 시간의 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표준 시간 계산하는 몇 가지 공식이 있었습니다. 표준 시간은 정미 시간 플러스 여유 시간이다. 여유 시간으로 나올 땐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표준 시간은 정미 시간 곱하기 1 플러스 여유율이다. 여유율로 주어질 때는 정미 시간 곱하기 1 플러스 여유율 하면 되고요. 하나 더 기억할게요. 표준 시간은 관측 시간의 평균 곱하기 레이팅 개수 곱하기 1 플러스 여유율이다. 그죠? 1 플러스 여유율 따라왔는데요. 레이팅 개수다. 그죠? 레이팅 개수가 뭔가 하면 대상 작업의 실제 작업 속도하고 시간 연구자의 정상 작업 속도와의 비예요. 그래서 레이팅이라는 건 연구했는 사람의 정상적인 작업 속도가 있는데 실제로 작업하는 속도를 보니까 그거랑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럴 때는 이게 연구했는 정상 작업 속도를 조금 맞춰줘야겠죠. 시간 조정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레이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정미 시간이다라는 건 관측 시간의 평균에다가 실제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인데요. 관측했는 시간 평균 곱하기 레이팅 개수를 해준 것이다. 그죠? 레이팅 개수다라는 건 정상적인 작업 속도분에 실제 작업 속도를 해준 게 레이팅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레이팅이 무엇인가 정상화 나왔다, 그죠? 시간 관측 중에 작업자의 속도를 측정자가 가지고 있는 정상 속도와 비교 판단해서 관측 시간치를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평정, 레이팅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 시간의 조건, 앞에서 나왔는데 이거 한번 기억합시다 했던 내용이죠. 숙련된 작업자가 또는 표준 작업 능력을 지닌 작업자가 표준 작업 조건, 표준 작업 환경에서 보통의 속도로 또는 표준 작업 속도로 표준 작업 방법으로 1단위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표준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표준 시간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정성, 신뢰성, 정당성인데요. 관리자나 작업자 모두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성, 일관성, 형평성인데요. 공장이나 현장이나 부분 간 공정하게 또는 일관되게 표준 시간이 작성되어야 되고요. 보편성인데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적인 속도 개념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시간의 세 가지 원칙은 적정성, 신뢰성, 정당성이다. 그죠? 모두가 신뢰할 만한 과학적인 기법을 적용해야 되고 공정성 또는 일관성, 형평성인데요. 공정하게 일관되게 표준 시간이 작성되어야 되고 보편성인데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속도 개념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 되겠습니다. 자, 시간연구법 넘어갑니다. 작업이 수행되는 시간을 작업 수행 시간을 측정해서 표준 시간을 확립하는 기법입니다. 누가 했냐면 미국의 테일러가 스톱워치로 진짜 작업을 측정한 것이죠. 여기에서 시작되었고요. 연속적인 측정 방법으로 스톱워치나 전자식 타이머, 비디오 카메라 등이 사용되며 작업을 실제로 관측해서 표준 시간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랬죠. 숙련된 작업자가 정상 속도로 수행할 때 소요되는 시간인 표준 시간을 결정하는 게 시간 연구법이 됩니다. 작업에서 불필요한 요소, 시간을 찾아내어 작업을 개선하고 작업에 필요한 적정 시간을 설정하는 기법이죠.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작업자마다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자마다 비능률적으로 일할 게 아니라 실제로 작업에 수행되는 시간을 미국의 테일러가 스톱워치로 작업을 딱 측정했어요. 그죠? 그래서 숙련된 작업자가 정상적인 속도로 수행할 때 필요한 표준 시간을 A라는 작업할 때 표준 시간은 5분이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업에서 6분 걸리는 작업자는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서 가급적이면 5분 내에 이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적정한 시간을 설정하는 게 시간 연구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크 샘플링인데요. 말 그대로 샘플이다. 그죠? 자, 워크 샘플링 시간 분석 되겠습니다. 요거는 통계적인 수법이에요. 수법을 이용하여 작업자 또는 기계의 가동 상태를 작업자 일하는 상태나 기계 가동 상태를 스톱워치 없이, 그죠? 스톱워치는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스톱워치 없이 순간적으로 작업 상태를 관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샘플인 거죠. 한 사람이 일하는 시간을 그냥 그대로 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작업자를 무작위로 관찰합니다. 그래서 특정 활동에 실제 소비되는 시간의 비율을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시간 표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 샘플링은 어떻게 한다? 스톱워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톱워치 없이 순간적으로 무작위로 작업자의 작업 상태를 측정하는 게 워크 샘플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워크 샘플링 시간 분석의 절차 한번 볼게요. 연구 대상 직무나 그룹을 선정해요. 어떤 직무를 샘플링 하겠다라고 선정했다면 작업자에게 분석 수행함을 알리고 작업자 활동을 나열하면서 서술합니다. 어떤 작업을 한다라는 걸 서술하고 필요한 관찰의 횟수나 관찰 시점을 결정하고 작업자의 활동을 관찰, 평정, 기록합니다. 그래서 산출물의 단위당 정상 시간을 산출하는 이런 식으로 시간 분석을 하게 된다. 그죠? 여기서 실제 작업 중인 비율은 총 관찰 횟수 중에 실제 일을 하는 것으로 관찰된 횟수의 비율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워크 샘플링에서 정상 시간, 정미 시간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총 생산량분의 총 작업 시간 곱하기 실제 작업 중인 비율 곱하기 평정 개수는 레이팅 개수죠. 그래서 총 생산량 분의 총 작업 시간 곱하기 실제 작업 중인 비율 곱하기 평정 개수를 해서 정상 시간, 정미 시간을 계산합니다. 자, 표준 시간이다라는 건 100- 여유율 퍼센트 값을 그대로 넣습니다. 분의 정상 시간 곱하기 100%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는데요. 자, 요것도 아예 요 내용 자체가 처음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다른 자격증에서 다루는 예상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A에 대하여 워크 샘플링 분석을 해보니 이 담당자의 실제 근무 시간의 비율은 총 근무 시간의 80%가 실제 근무 시간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평정 개수, 레이팅 개수가 100%였습니다. 이 근로자는 8시간의 분석 대상 근무 시간 중에 200단위의 작업을 처리했습니다. 이 사업장에 총 근무 시간의 10%를 여유 시간으로 준다고 할 때 고객당 정상 시간과 표준 시간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자, 정상 시간은요, 또 공식 기억하면 머리에 넣어 볼게요. 총 생산량 분의 총 작업 시간 곱하기 실제 작업 중인 비율 곱하기 평정 개수다라고 했죠. 총 생산량이 근무 시간 중에 200단위 작업을 처리한다. 이게 생산량이죠. 200분의 총 작업 시간은 지금 8시간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분으로 치면 8 곱하기 60분은 480
분이 되죠. 그죠? 그래서 480 곱하기 실제 작업 중인 비율이 80%였다라고 했으니까 0.8을 곱했고요. 평정계수 100%였다. 퍼센트대니까 1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1.92, 우리가 이걸 분으로 고쳤죠? 분 퍼 단위가 나왔습니다. 표준시간 계산해 볼게요. 표준시간은 100- 여유율 퍼센트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분의 정상시간 곱하기 100%다. 그죠? 그래서 100- 여유율이 10%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10분의 정상시간 금방 계산했죠? 1.92 곱하기 100%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출제를 할지 안 할지. 그죠?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앞에 내용들 구분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워크 샘플링의 장단점 보겠습니다. 시간 측정 장치가 필요 없다. 아까 스톱워치 없이 그대로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작업 상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저 샘플링해서 반영합니다. 관측하는 시간이 짧아요. 관측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서 작업에 방해가 적다. 이렇게 시험에도 나옵니다. 한 명의 평가자가 동시에 여러 작업 측정할 수 있고요. 연구를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계속할 수도 있고, 작업자가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적어서 작업자가 이거 스톱워치로 재거나 하면은 갑자기 열심히 하거나 할 수 있는데요. 무작위로 그냥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적어서 결과의 신뢰 수준이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단점은 시간연구법과 비교해서는 부정확합니다. 상세하게 측정하지는 못하고, 자, 그리고 반복 작업일 때 부적합하고 연구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자료, PTS법. 요거는 간접 측정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일단 표준 자료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측정 방법에 의하여 표준 시간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작업 시간을 새롭게 측정하기보다는 과거에 측정한 기록들을 기준으로 동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토하여 동작 시간을 함수식이나 표나 그래프로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측정한 기록을 가지고 동작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요소들을 분석해서 동작 시간을 예측해 보는 거죠. 자, 요거는 시간연구법 PTS법에 의해 측정된 표준 자료를 분석하여 합성함으로써 정미시간을 정상시간, 정미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여유시간을 더하여 표준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합성법이다라고도 합니다. 자, 표준자료법의 특징 보겠습니다. 장점은요, 현장에서 직접 작업 시간을 측정하지 않더라도 표준 시간을 구할 수 있다. 측정하지 않고도 표준 시간을 구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레이팅이 필요 없다. 현장에서 실제로 측정을 했다면 작업하는 속도하고 우리가 표준 속도가 맞지 않을 때 시간을 수정해야 되는 레이팅이 필요한데 이거는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팅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라도 일관성 있게 표준 시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정확도가 아무래도 직접 측정하는 것보다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초기 비용이 높아요. 생산량이 적거나 제품이 큰 경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 작업 표준화가 곤란하거나 작업 조건이 불안정한 경우는 표준자료 작성이 곤란한 단점이 있습니다. PTS법으로 넘어갈게요. 하나의 작업이 실제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업에 필요한 소요 시간을 작업 방법에 따라 이론적으로 정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PTS법이라는 건 그 작업을 기계를 들여와서 작업하기 전에 미리 그 작업에 대하여 소요 시간을 이론적으로 정하는 방법을 PTS법이라고 하는데요. WF 분석법과 MTM 분석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직접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시간을 측정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직접
측정하지 않아도 작업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죠. 표준 시간 설정에 논란이 되는 레이팅의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표준 시간에 대한 일관성은 증대되게 됩니다. 실제 생산 현장을 보지 않고도 작업대 배치나 작업 방법을 안다면 표준 시간을 산출할 수 있는 게 바로 PTS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료, 분석했는 자료를 가지고 팔을 뻗을 때 몇 초? 이럴 때 몇 초? 들어올리는 거 몇 초? 그렇기 때문에 작업대 배치와 방법만 알면 플러스에서 표준 시간 산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PTS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워크 팩터죠, 그죠? WF 분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시간 설정을 위해서 정밀 계측 시계를 이용하여 극소 동작, 아주 작은 동작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초적인 동작 시간 공식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동작 시간을 신체의 어느 부위다, 동작의 크기, 얼마나 크게 동작을 움직인다, 작업 소요의 중량, 그 요소의 중량, 얼마나 무거운 물체를 취급한다. 저항은 작업에 방해되는 요소죠. 동작의 난이도, 그죠? 인위적 조절 정도에 따라 기준 시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알아두신 게 좋아요. 우리가 워크 팩터법, WF 분석을 할 때 기준 시간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다, 그죠? 신체 부위, 동작 크기, 작업 요소 중량, 저항, 동작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요건 한번 보고 지나가고요. 각 요소 동작마다 신체 부위별로 동작 시간을 실제 데이터에 의해 제약 요인과 관련 지어서 해석하고 시간표를 만들어 두는 거죠. 미리 신체 부위별로 동작 시간을 계산해서 시간표 만들어 둡니다. 이때 1분을 1만 WFU로 하는 WFU 단위를 사용하고요. 실제 작업을 구성 요소 동작으로 분해하고 각 요소 동작마다 그 크기 제약 조건에 맞는 시간을 시간표에서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합계하면 표준 작업 시간이 얻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준 요소는 10가지, 아래 10가지, 아까 서블릿 기호다라고 했죠. 그래서 동작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요 동작의 표준 시간 얼마, 그러면 지금 작업하는 데는 요게 합산되니까 요 작업의 표준 시간은 몇 분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MTM인데요. 작업을 몇 개의 기본 동작으로 분석해서 작업을 기본 동작으로 분석하고 기본 동작의 성질과 조건에 따라 정해진 시간치를 적용하여 정미 시간을 계산하는 건데요. 작업 수행 방법을 파악한 후에 시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메소드 타임이라 한다. 그죠? 수행 방법을 파악해서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방법이라는 메소드 타임. 그죠? 그래서 작업 수행 방법에 따라 시간 달라진다는 거고요. WF 분석법과 동일한 관점에서 실시하지만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시간표에서 각 요소 동작을 케이스인데요. 작업 조건이 주는 곤란성과 타입, 상태나 속도 등에 따라 더 세분화한 게 MTM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비슷한데 WF 분석보다 작업 동작을 더 세분화했고 각 요소 동작에 대하여 동작의 크기마다 시간치를 표시했는 게 되겠습니다. 시간치는 1시간을 10만 TMU로 하는 TMU 단위를 사용하고요. 표준 작업 시간을 시간표에서 얻은 구성 요소 시간의 합성으로 산출합니다. 표준 작업 시간은 시간표에서 얻은 구성 요소 시간의 합이다. 그죠? 이렇게 산출하고요. MTM의 기본 동작은 손, 눈, 신체 동작으로 분류하고 동작의 거리, 중량, 난이도나 목적물의 상태 등의 조건을 근거로 이를 기호화하여 여기에 정해진 시간치를 적용한다. 그래서 MTM에서는 기본 동작을 손하고 눈하고 신체 동작으로 분류했고요. 동작의 거리, 중량, 동작의 난이도, 목적물의 상태 등의 조건을 근거로 해서 시간을 적용했다. 그죠? 그래서 MTM의 종류는 2가지가 있는데요. MTM-1이다. 그죠? 작업을 가장 정확하게 하고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으나
작업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시스템이 됩니다. MTM2는 반복성이 크지 않으며 생산 주기 중에서 작업장 요소의 총 시간이 1분이 넘는 작업에만 적합한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생산 주기가 길고 조업 시간이 짧은 작업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이게 가장 단순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스템 종류가 있다 정도만 알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냥 훑어보고 나니까 머릿속이 지금 정리가 안 되시죠? 기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어떤 유형으로 시험에 나올까, 그래서요. 이 부분은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공학 기사에서 좀 다루는 파트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출되었던 기출 문제 중에 일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워크 샘플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표준 시간 설정에 이용할 경우 레이팅이 필요 없다. 네. 작업 순서를 기록할 수 있어서 개개의 작업에 대한 깊은 연구가 가능하다. 작업자가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적어서 결과의 신뢰 수준이 높다. 반복 작업인 경우 적당하다. 그죠? 워크 샘플링은 무작위로 관찰한다 그랬죠. 그래서 작업자가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도가 높다라고 했는 게 워크 샘플링의 장점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시간 측정 장치가 필요 없고요. 무작위로 관측하기 때문에 작업 상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고 관측하는 시간이 짧다 그랬죠. 관측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서 작업에 방해가 적고요. 한 명의 평가자가 동시에 여러 작업을 측정할 수 있고 작업자가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없어서 결과의 신뢰 수준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연구법보다는 부정확하고 짧은 주기의 작업이나 반복 작업에 부적합하고 연구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라고 했죠. 그죠? 2번 넘어가겠습니다. 워크 샘플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시간연구법보다 정확하다가 아니라 부정확하다라고 했죠. 자료 수집이나 분석 시간이 길다. 그죠? 그래서 이건 아니죠. 그죠? 관측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에 방해가 적다. 요거 맞죠? 컨베이어 작업처럼 짧은 주기 작업에 알맞다. 짧은 주기 작업이나 반복 작업에서는 부적합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넘어갈게요. 표준자료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레이팅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불필요하다라고 했죠. 표준 시간의 정도가 뛰어나다. 직접적인 표준자료 구축 비용이 크다. 그죠? 작업 방법의 편성 시 표준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표준자료법은 표준 시간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초기의 비용이 높다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작업 표준화가 곤란하거나 작업 조건이 불안정할 때는 곤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직접적인 표준 자료 구축 비용이 크다. 그죠? 답은 3번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특징을 가지는 표준시간 측정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연속적인 측정 방법입니다. 스톱워치나 전자식 타이머나 비디오 카메라 등이 사용되고요. 작업을 실제로 관측해서 표준 시간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연속적으로 실제 관측해서 산정하는 걸 시간 연구법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연구법도 한번 볼게요. 작업이 수행되는 시간을 측정해서 표준 시간 확립했고요. 미국의 테일러가 스톱워치로 작업을 측정한 것에서 시작되었죠. 스톱워치나 전자식 타이머, 비디오 카메라 등이 사용되고 작업을 실제로 관측해서 표준 시간 산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작업에서 불필요한 요소, 시간을 찾아내어서 작업을 개선하고 필요한 적정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법이었다. 그죠? 문제 통해서 다시 한번 머리 정리하시고요. 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표준시간 산정 방법 중에서 간접 측정 방법은 했습니다. 스톱워치, VTR 촬영, 워크 샘플링은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거고 PTS법이 간접 측정이었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간접측정법이 표준자료법, PTS법, 실적자료법이 해당되었고요. 직접측정법은 시간연구법, 그죠? 예정시간표준법, 워크샘플링법이 해당되었습니다. 6번 넘어갈게요. PTS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직접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시간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맞다. 그죠? 표준시간을 설정에 논란이 되는 레이팅의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표준시간 일관성 증대됩니다. 실제 생산 현장을 보지 않고도 작업대 배치, 작업 방법을 알면 표준시간 산출 가능했습니다. 표준자료 작성의 초기 비용이 적다가 아니죠. 그죠? 초기에 작성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틀린 거 바로 답은 4번 되겠죠. 네. 나머지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갈게요. 워크 팩터에서 동작 시간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4가지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우리가 워크 팩터 법에서는 신체 부위, 동작의 크기, 작업 요소의 중량, 저항, 동작의 난이도에 따라 기준 시간을 결정한다라고 했죠. 동작 거리, 중량이나 저항, 인위적 조절 정도 또는 동작의 난이도 같다. 그죠? 아닌 거 답은 1번의 수행도가 되겠습니다. 8번은 계산하는 문제가 한 개 나왔습니다. 네. 관측 평균 시간이 8분이고요. 0.8분. 레이팅 개수가 120%, 정미 시간에 대한 작업 여율이 15%일 때 표준 시간을 계산해 보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표준 시간은요, 요거였다. 그죠? 관측 시간 평균. 관측 시간 지금 0.8분이다. 그죠? 여기다 곱하기 레이팅 개수. 120%니까요. 100으로 나눠주면 되죠. 1.2가 되죠. 그죠? 곱하기 1 플러스 여유율인데요. 여유율이 15%니까요. 0.15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네, 답은 1.104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모집단의 분포와 일치한다는 통계적 이론에 근거하여 인간 활동이나 기계의 가동 상황을 무작위로 관측하여 측정하는 표준시간 측정 방법은 이렇게 무작위로 관측하는 게 워크 샘플링이다 라고 했죠. 그죠? 바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0번 넘어갑니다. 워크 샘플링에 대한 장단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시각연구법보다 더 자세하지는 않죠. 그죠? 특별한 측정 장치가 필요 없다 그랬죠. 무작위 관찰하니까요. 관측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서 작업에 방해가 적고요. 자료 수집이나 분석에 필요한 순수 시간이 다른 시각연구법에 비해서는 짧다. 그래서 작업에 방해가 적다 그랬죠. 틀린 거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설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표준 시간의 산정 방법과 구체적인 측정 기법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시간연구법은 스톱워치법, PTS법은 MTM하고 워크 팩터법이 있었다. 그죠? 워크 샘플링법은 직접 관찰법이에요. 실적자료법은 전자식 자료 집적기라고 했는데요. 실적자료법은 과거 자료나 경험을 가지고 표준시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작업관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서 재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효율성 높이는 건 아니죠. 그죠? 요건 틀렸죠. 생산 작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요. 표준화된 작업의 실시 과정에서 그 표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바로 2번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당되는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도 문제를 조금 풀어보니까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되는가 조금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된 내용들이 있지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기존에 출제되던 기출문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내용을 던져드리면 자꾸 이게 나올 것 같아서
시험을 앞두고도 새로운 내용만 자꾸 공부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잘못되었습니다. 충분히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되는 내용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추가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려요. 계속 새로운 내용만 붙들고 계신다는 건 시험에 합격에서 더 멀어지는 방법입니다. 과거에 나왔고 기출에 나오던 내용 충분히 공부하시고 플러스 알파로 공부하는 내용이다. 이번 시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